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고요했다. 그 마을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그 숲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숲 속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 전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진리를 경외하며 받아들였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대학생인 지우는 방학을 맞이해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도시에선 겪어보지 못한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고 그는 어딘가 새로운 곳을 탐험해보고 싶었다. 할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지우는 숲으로 향했다. 그는 그저 조금 걸어다니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숲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숲은 처음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땅에 바둑판 무늬를 만들고 산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지훈이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다. 나무들이 더 빽빽해지면서 하늘은 점점 좁아졌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감쌌다. 그럴수록 지훈은 어쩐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사람들이 말하던 전설이 갑자기 떠올라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이 숲에서 실종된 마을의 어린아이였고 그의 웃음소리가 가끔씩 새벽의 숲 밖까지 들려온다는 소문이었다. 지훈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이 그의 주위를 맴도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주위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처럼 흩어놓았을 돌멩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우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우물 쪽으로 다가갔다. 우물 안을 들여다본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를 감쌌고 그는 위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너무나 두려웠고 가방을 떨어뜨린 채 서둘러 그 장소를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숲을 빠져나오는 길은 더디고 힘겨웠다. 뒤에서 무언가 계속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겨우 숲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스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두드렸다. 밤이 되었지만 지우는 좀처럼 잠에 들 수 없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우물과 그 주위의 돌들이 떠오르고 등 위로 차갑던 공기가 다시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뒤척이던 지우는 갑자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분명 자기가 먼저 숲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지우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일 뿐이라며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그 집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그 소리가 그치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마을 도서관을 찾아갔다. 도서관 안에는 마을의 옛날 신문기사와 문서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마을 기록을 뒤적이다 한 기사를 발견했다. 오래전 실종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이가 실종되고 며칠 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숲속에서 한동안 들렸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기록이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우는 그날 밤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할머니가 만류했지만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손전등을 들고 그가 다시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소리는 다시 나타나 그를 우물로 이끌었다. 우물가에 다시 도착한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지난날을 되돌아보듯 물속에서 얼룩진 어린아이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얼굴은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슬픈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아이는 여전히 이곳에서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며 웃음소리로 존재를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아이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숲을 빠져나왔고 곧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로 더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숲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그곳을 아이의 숲이라 부르며 때때로 꽃을 놓고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간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적한 숲속에서 휴식을 즐기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찾은 호수 근처의 캠핑장을 예약했다. 이곳은 주변에 다른 캠핑장이 거의 없고 자연이 무척 아름다워 유명한 곳이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차에서 짐을 내리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 한 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가져온 음식을 꺼내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숲 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나뭇가지를 밟고 지나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두 귀를 기울였다. 여기 말고 다른 사람도 있나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 전 들렸던 소리가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소리를 잊고 다시 대화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훨씬 가까운 곳에서 다시 한번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다. 숲은 밤이 되니 더욱 더 깜깜했다. 한 손으로는 손전등을 쥐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서로의 팔을 잡고 숲속 길을 따라 걸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작은 소리라도 듣기 위해 집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손전등 빛 앞에 무언가 번뜩였다. 우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다행히 그것은 나무 뒤에 숨겨진 어느 낡은 헛간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들어가 보자는 의견을 나눴다. 헛간 안은 오래되어 흙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도구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이 여러 개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시선을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표정이 느껴졌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소름 끼칠 정도의 불안감이 들게 했다. 우리는 그 사진들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손전등 빛을 비추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그것은 우리를 여태껏 따라오던 발걸음 소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던 소리였다.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은 우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헛간의 문이 갑자기 닫히며 쾅 소리가 났고 순식간에 우리는 그 안에 갇히고 말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때 헛간 구석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성냥을 긋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성냥의 불빛만이 허공에서 괴이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헛간의 문을 다시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텐트가 있는 캠핑장까지 내달렸다. 도착하더니 우리의 텐트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급히 캠핑장을 정리하고 도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소리와 헛간에서 겪었던 일은 마치 꿈처럼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 숲으로 캠핑을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사진 속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발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살던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인적이 드물어지는 그곳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 11시가 넘어 도서관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자정이 가까워졌고 집까지 가는 유일한 길은
그 어두운 골목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골목은 낮에는 아주 평범했지만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분위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가로등이 길게 들이우는 그림자를 밟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은 생각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길에서 숨이 차올랐지만 발소리는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발자국 소리는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문 앞까지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발자국 소리가 반복되었고 누가 저를 따라왔던 것인지 생각하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저 악몽이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골목에서 제가 튀어나왔던 지점에 떨어져 있는 작은 장난감 인형을 발견했을 때 이제는 상상으로 넘기기에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 일을 잊으려 했고 친구들에게도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어린아이가 힘없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러 갈 용기가 없던 저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공포를 잊으려 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불쾌한 기억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골목은 한때 사고로 아이가 목숨을 잃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섬뜩해졌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 아이가 그저 저와 함께 걸어가고 싶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언제나 그 아이의 명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여전히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여전히 저를 두렵게 하곤 합니다.